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자랐다. 이 표현은 비유가 아니다. 내가 처음으로 세상을 배운 곳은 학교도 집도 아닌 역 뒤편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와 녹슨 깡통, 겨울이면 얼어붙고 여름이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쓰레기 산이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고 생일도 몰랐다. 그저 야, 거기 꼬마, 혹은 저기 쓰레기 뒤지는 애라는 말만이 나를 대신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대신 살아남는 법만을 강요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단속의 공포 속에서 말이다. 어머니는 내가 6살 때 돌아가셨다. 굶주림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보다 먼저 탄광사고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 나는 고아라는 말조차 사치인 존재가 되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고아, 조직도 공동체도 없는 아이. 내가 기댈 수 있는 건 오직 내 두 손과 발, 그리고 눈치였다. 낮에는 시장 주변을 맴돌며 버려진 채소를 줍고 밤에는 역 주변 쓰레기 더미를 뒤졌다. 운이 좋으면 기름기 남은 국수 찌꺼기나 반쯤 남은 옥수수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날은 잔칫날이었다. 겨울은 지옥이었다. 장갑은커녕 신발도 제대로 없던 내 발은 늘 동상에 걸려 있었다. 눈이 오면 쓰레기 더미는 하얗게 덮였고 그 아래에 숨은 음식물은 얼어붙어 망치로 내려쳐야 깨졌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걸 나는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밤이면 몸을 웅크린 채 증기기관차가 남긴 미열에 기대 잠을 청했다. 깨어날 때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다. 붉은 넥타이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줄을 맞춰 걸어갔다. 그들의 얼굴은 깨끗했고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나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들은 왜 배가 고파 보이지 않을까? 왜 저 아이들의 겨울은 나보다 덜 추워 보일까? 어느 날 교복을 입은 아이 하나가 내 앞에 떨어진 빵을 보더니 슬쩍 발로 차버렸다. 더러운 놈이 주워 먹지 못하게. 그 말은 칼처럼 꽂혔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의 눈을 더 피하게 되었다. 12살 무렵 나는 이미 어른의 계산을 하고 있었다. 어디에 가면 단속이 심한지, 어느 시간대에 군인이 술에 취해 있는지, 어느 집 뒤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살아남기 위해선 정보를 모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역 근처에서 나와 비슷한 아이 하나를 만났다. 나보다 2살쯤 많아 보였고 얼굴엔 늘 굳은 표정이 붙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여기서 계속 살면 죽는다.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그 아이는 두만강 이야기를 꺼냈다. 겨울이 되면 강이 얼고 밤을 잘 골라 건너면 저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저쪽엔 먹을 게 있고 단속도 덜하고 최소한 쓰레기 더미에서 자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강을 건넌다는 건 소문 속 이야기였고 붙잡히면 공개 처벌을 당한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마다 배고픔에 몸을 떨며 깨어날 때마다 그 말은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여기 남아있는 건 느린 죽음뿐이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겨울 단속이었다. 역 주변을 쓸어버리듯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아이 몇 명이 붙잡혀 끌려갔고 그 중에는 내가 알던 얼굴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쓰레기 더미 뒤에서 숨을 죽인 채 발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다음은 내 차례일 수 있다고. 잡혀가면 어디로 가는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했다. 우리는 겨울이 가장 깊어질 때를 기다렸다. 두만강이 완전히 얼어붙어 발자국 소리가 덜 나는 날. 준비라고 해봐야 낡은 옷을 몇 겹 겹쳐 입는 것뿐이었다. 먹을 것은 없었다. 배고픔은 늘 함께였고 오히려 익숙했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쓰레기 더미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유난히 많았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일 이 하늘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감정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출발 당일 밤 바람이 매서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은 위험했고 침묵이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강가에 다다랐을 때 두만강은 검은 얼음 덩어리처럼 누워 있었다. 그 위에 서 있는 순간 다리가 떨렸다.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끝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다. 나는 첫 발을 내디뎠다. 얼음은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발밑에서 뚝 하고 미세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듣는 것 같았다. 손은 감각이 없었고 발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추위와 공포가 나를 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자란 소년으로서 처음으로 내 운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 강을 건너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나는 몰랐다. 자유일지 또 다른 지옥일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곳에 남아 있었다면 나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얼어붙은 두만강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느꼈다. 그것이 희망이었는지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는지는 그때의 나로선 알 수 없었다. 얼어붙은 두만강 한가운데에 섰을 때 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돌아갈 곳이 사라진 순간 사람은 갑자기 늙는다. 강 위의 바람은 얼굴을 때렸고 눈썹에는 서리가 내려앉았다. 함께 건너던 아이는 내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을 조심스럽게 밟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공포가 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직 발밑의 얼음과 다음 한 걸음만이 우리의 세계였다. 중간쯤 왔을 때였다. 뒤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얼음이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 같았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강 위에서는 작은 소리도 배신이 된다.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린 채 몇 분을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운 얼음이 배를 파고들었고 온몸에 열이 빠져나갔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다행히 소리는 멀어졌다. 순찰이었을지도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우는 아직 우리 편이었다.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다리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감각, 그리고 어느 순간 얼음의 색이 달라졌다는 느낌만 남아있다. 저쪽 강둑에 가까워질수록 얼음은 두꺼워졌고 발밑의 소리는 줄어들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땅이었다. 얼음이 아닌 땅.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앞이 흐려졌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울기에는 아직 너무 위험한 곳이었다. 우리는 곧장 숲 쪽으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나무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귀는 예민해졌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거렸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넘어왔다는 실감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공포가 밀려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국경을 넘는 순간 모든 답이 생길 줄 알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질문만 늘어났다. 배고픔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입안은 말라붙었고 속은 텅 빈 통처럼 울렸다. 함께 온 아이는 나에게 숲을 빠져나가면 작은 마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곳이 안전한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거래였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값이 매겨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북한에서 이미 배운 진리였다. 공짜는 없다는 것. 며칠 동안 우리는 숲과 버려진 건물을 전전했다.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움직였다. 사람을 보면 피했고 불빛이 보이면 돌아섰다. 어느 날 밤, 쓰러진 창고 근처에서 음식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이는 내 팔을 붙잡았다. 지금 가면 죽는다.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으려면 참아야 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총과 사람의 배신이었다. 첫 번째 도움은 뜻밖의 형태로 찾아왔다. 마을 외곽에서 노파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가 숨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짓했다. 따라와.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다. 따라가면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우리는 경계심을 품은 채 그녀를 따라갔다. 낡은 집, 불빛이 거의 없는 방. 그녀는 말없이 옥수수죽을 내밀었다. 나는 그릇을 붙잡은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먹은 옥수수죽은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다. 혀가 데일 정도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물이 그릇으로 떨어졌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고마웠다. 먹고 나서야 나는 주변을 살폈다. 창문은 가려져 있었고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하룻밤만 머물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상은 위험하다고 했다.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잠이 오지 않았다. 배는 채워졌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경을 넘는 건 끝이 아니라 입구였다. 다음 날 우리는 노파의 안내로 다른 사람을 만났다. 말수가 적은 남자였다. 그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격을 말했다. 돈은 없다고 하자 빚으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언젠가 갚아야 할 빚. 자유에는 늘 대가가 붙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선택했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빚을 지고서라도 앞으로 가야 했다. 쓰레기 더미로 돌아가는 선택지는 이미 사라졌다.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이동을 준비했다. 더 멀리, 더 깊이. 잡히면 끝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다. 나는 더 이상 쓰레기 더미의 아이로 죽고 싶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길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속으로 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살아야만 이 모든 고통이 의미를 가질 것 같았다.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그 밤 이후 내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노파의 집을 떠난 밤 나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잠은 사치였다. 길 위에서는 깨어 있어야 산다. 남자는 우리를 앞세우지 않았다. 항상 몇 걸음 앞에서 길을 열었고 우리가 따라오지 못하면 손짓으로 멈추게 했다. 말은 거의 없었다. 대신 신호가 있었다. 손을 들어 올리면 엎드리고 주먹을 쥐면 숨을 죽였다. 그 단순한 규칙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다. 이동은 밤에만 이루어졌다. 낮에는 폐가나 움푹 파인 땅에 숨어 있었다. 햇빛이 비치면 마음이 불안해졌다. 밝음은 위험이었다. 사람의 눈이 가장 날카로워지는 시간은 낮이었다. 배고픔은 다시 찾아왔지만 전처럼 허둥대지 않았다. 몸이 적응해버린 것이다. 굶주림에 익숙해진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인간이 점점 감각을 잃는 과정 같았다. 며칠째 이동하던 중 작은 사고가 있었다. 내가 미끄러져 소리를 냈다. 짧은 탄식이었지만 숲에서는 총성처럼 크게 울렸다. 남자는 즉시 우리를 땅에 엎드리게 했다. 숨을 멈춘 채 몇 분을 버텼다. 내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을 두 손으로 눌렀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내 발걸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언제든 나 자신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간 연락책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눈빛과 고개짓으로만 인사를 나눴다.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빚은 불어났고 다음 이동에는 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했다. 남자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리면 더 비싸다. 그 말은 칭찬도 동정도 아니었다. 단순한 계산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나이와 몸이 거래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동 중에 한 번은 검문을 피해야 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는 우리를 논두렁 아래로 밀어 넣었다. 차가운 진흙이 얼굴에 묻었다. 숨을 쉴 때마다 흙 냄새가 코로 들어왔다. 그 위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나갔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억양만으로도 긴장이 느껴졌다.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몸이 굳어갔다. 그래도 참고 버텼다.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 깨어나는 꿈이었다. 눈을 뜨니 여전히 더럽고 추웠다. 하지만 곧 현실의 어둠이 돌아왔다. 나는 안도했다. 꿈이 현실이 아니라서. 그때 깨달았다.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왔다는 것을. 꿈속에서조차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이동 중에 함께 온 아이와 갈라지게 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경로가 달랐다. 그는 다른 빚을 졌고 다른 방향으로 팔려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다. 위로도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 길에서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가 살아남기를 바랐지만 그 바람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바람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나를 데려간 쪽은 더 거칠었다. 이동 속도는 빨라졌고 숨을 고를 틈이 없었다. 몸은 점점 말라갔다.
손목을 잡아당기는 힘은 점점 거칠어졌다.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살아있는 동안만 세겠다고 다짐했다. 숫자가 끊기면 그게 끝일 것 같았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작은 도시 외곽이었다. 불빛이 많았고 소음도 컸다. 숨어 지내던 숲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눈이 있었다. 나는 방 한 구석에 앉아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직 약속과 빚, 그리고 두려움만이 질서를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남자는 나에게 말했다. 다음이 마지막 관문이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희망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뒤돌아볼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내 삶은 이제 다른 형태의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살아남는 법은 변했지만 본질은 같았다. 버텨야 했다. 마지막 관문이라는 말은 늘 거짓과 진실을 함께 품고 있었다. 남자가 말한 마지막은 안전을 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구간이 남았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우리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건물에서 나왔다. 빛이 많을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세웠다. 하나, 둘, 숫자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숫자를 세는 동안만큼은 공포가 잠시 멀어졌기 때문이다. 차량 이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바닥에 웅크린 채 담요와 잡동사니 사이에 숨었다. 엔진 소리가 커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검문소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숨이 막혔다. 차가 멈췄고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다. 웃음은 방심을 부르고 방심은 돌발을 낳는다. 나는 이빨을 꽉 물었다. 숨이 들릴까봐 입을 손으로 막았다. 차는 몇 번이나 멈췄다. 움직였다. 그 사이 시간의 감각은 사라졌다. 바닥의 진동과 매캐한 냄새만이 현실이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담요를 살짝 들어 올렸다. 눈과 눈이 마주칠까봐 나는 고개를 더 숙였다. 손이 담요를 내려놓았다. 짧은 정적, 그리고 다시 엔진 소리. 그때서야 숨이 터져 나왔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은 잠깐뿐이었다. 다음 검문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차량에서 내려 다시 걸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늘이 옅게 밝아질수록 위험은 커졌다. 우리는 하천을 따라 이동했다. 물소리는 우리의 발소리를 감춰주었다. 신발 속은 젖어들었고 발바닥의 감각은 사라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주문에 가까웠다. 도중에 문제가 생겼다. 함께 이동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주저앉았다. 탈진이었다. 숨이 가빴고 눈은 풀려 있었다. 남자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더니 짧게 말했다. 시간 없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다. 선택은 냉정했다. 누군가는 남아야 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얼굴을 기억하면 발걸음이 느려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떤 작별도 마음에 담지 않기로 했다. 다음 은신처는 창고였다.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간. 우리는 그 안에서 낮을 보냈다. 낮은 가장 길고 위험한 시간이었다. 잠을 자려 해도 몸이 긴장해 풀리지 않았다. 그때 남자가 나에게 물었다. 왜 여기까지 왔지? 질문은 갑작스러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살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 너무 흔했고 쓰레기 더미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안전한 답이었다. 해가 기울자 다시 움직였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끝에는 또 다른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갈림길이었다. 한쪽은 빠르지만 위험했고 다른 쪽은 느리지만 빚이 더 늘어난다고 했다. 남자는 나를 보며 고르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선택권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 아주 작고 제한적이었지만 분명 선택이었다. 나는 느린 쪽을 택했다. 더 오래 살아야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리를 스쳤다. 살아있어야 무엇이든 가능했다. 그 선택 이후 이동은 길어졌고 고통도 늘어났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다. 살아남는다는 목표가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밤마다 나는 발걸음을 세며 다짐했다.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삶이라도 여기서 끝내지는 않겠다고. 누군가의 계산표에 적힌 숫자로만 사라지지는 않겠다고. 마침내 남자는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라는 말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 말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희미한 도시의 빛이 구름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이 남았다는 것. 거의 다 왔다는 말은 그날 밤 나를 걷게 만든 유일한 연료였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다. 다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고 발목은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멈추면 끝이라는 사실만은 또렷했다. 우리는 도시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불빛은 가까웠지만 그만큼 위험도 가까웠다. 사람은 빛을 따라 몰리고 단속도 그곳에 있었다. 남자는 어둠을 골라 길을 냈다. 골목과 담장, 공사장 사이를 이어 붙인 길이었다.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따뜻한 바닥, 문을 닫아도 안전한 공간. 그런 상상을 하는 순간 마음이 약해질까봐 곧바로 지워버렸다. 이 길에서는 상상이 독이었다. 상상은 멈추게 만들고 멈춤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는 다시 숫자를 셌다. 10걸음마다 숨을 고르고 다시 10걸음. 이 단순한 규칙이 나를 앞으로 밀었다. 우리는 중간 집결지에 도착했다. 작은 방, 낮은 천장, 창문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곳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다. 나이는 제각각이었고 표정은 비슷했다. 말이 없고 눈만 많았다. 서로를 보며 알았다. 이곳에서는 질문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걸. 누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묻지 않았다. 잃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이 공통 분모였다. 잠깐의 휴식이 허락되었다. 물 한 컵과 마른 빵 조각. 나는 빵을 천천히 씹었다. 빨리 먹으면 토할 것 같았다. 몸이 음식을 잊어버린 상태였다. 그때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단계는 혼자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함께 이동하던 구조가 깨진다는 뜻이었다. 각자 다른 경로, 다른 시간. 위험은 분산되지만 보호도 사라진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작은 가방을 받았다. 안에는 물 한 병, 주소 하나, 그리고 연락 방법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종이는 접혀 있었고 글자는 최소한이었다. 말이 많을수록 위험해진다는 걸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은 조언이자 경고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뒤돌아볼 얼굴도 손도 남아있지 않았다. 혼자가 되자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내 발소리, 숨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까지 모두 위협처럼 느껴졌다. 길은 단순했지만 단순함이 오히려 함정이었다. 큰 길을 피해 작은 길로, 작은 길에서 다시 그림자로. 주소가 적힌 곳에 다다랐을 때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약속된 신호로 문을 두드렸다. 3번, 멈춤, 2번.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방 안의 사람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여기서는 이름을 버려라.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다. 쓰레기 더미에서 불리던 이름. 불려도 대답할 이유가 없던 그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벼워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바닥에 누웠다. 천장은 낮았고 불빛은 약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고 잠글 수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문을 잠근 채 눈을 감았다. 잠이 바로 오지는 않았다. 대신 지난 장면들이 스쳐갔다. 얼어붙은 두만강, 숲의 냄새, 검문소의 웃음소리, 남겨진 얼굴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기억은 나를 시험했고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 애썼다. 새벽녘, 짧은 잠에서 깼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위험하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삶이 여기까지 왔다. 이 다음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문을 잠그고 누운 그 밤 이후로 시간의 흐름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시간은 오직 위험의 단위였다. 몇 분을 버티는지 몇 걸음을 더 가는지로만 나뉘었다. 하지만 그 방에서의 시간은 달랐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구분되었고 숨을 고를 틈이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다. 안정은 언제나 방심을 부른다. 나는 스스로를 경계했다. 며칠 동안 나는 방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문 앞에 놓였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다. 규칙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든 질서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질서에 순응했다. 질문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주어진 것만 받아들였다. 쓰레기 더미에서 배운 태도였다. 눈에 띄지 않는 것, 존재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생존의 기술이었다. 어느 날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왔다. 이전과 다른 얼굴이었다. 그는 나에게 종이와 연필을 내밀었다. 기억나는 것들을 적어라.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기억은 위험했다. 기억을 적는다는 건 과거를 다시 꺼내는 일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필을 들었다. 글씨는 떨렸고 문장은 짧았다. 이름 없는 장소들, 날짜를 알 수 없는 밤들, 얼굴이 흐릿한 사람들. 쓰고 나니 머리가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가벼워졌다. 그는 종이를 가져가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훈련이다. 훈련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다. 나는 그동안 훈련 없이도 살아남아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생존은 본능이었고 앞으로의 생존은 규칙이라는 것을. 그는 나에게 말하는 법, 걷는 법, 눈을 마주치는 시간까지 가르쳤다. 너무 오래 바라보면 의심을 부르고 너무 빨리 피하면 두려움을 드러낸다고 했다. 사람의 시선에도 계산이 필요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침묵이었다. 질문을 받아도 바로 대답하지 않는 법,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법. 북한에서의 침묵은 처벌을 부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침묵이 방패였다. 나는 그 차이를 몸으로 익혔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위험도 줄어들었다. 대신 귀는 더 열렸다. 사람들의 말 사이 숨겨진 의도를 읽는 법을 배웠다. 밤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쓰레기 더미의 냄새, 얼어붙은 강 위의 소리,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다. 나를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경고로 남았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경고. 그 다짐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했다. 잊는 순간 길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는 나에게 새 옷을 건넸다. 평범한 옷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색, 흔한 디자인. 거울을 보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건 좋은 신호였다. 알아보지 못할수록 안전해진다는 뜻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제 밖으로 나간다. 밖이라는 단어가 심장을 뛰게 했다. 자유의 냄새와 위험의 냄새가 동시에 느껴졌다. 첫 외출은 짧았다.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발걸음. 나는 고개를 낮추고 걸었다. 배운 대로, 일정한 속도로.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살아남는다는 건 눈에 띄지 않는 법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서 빠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이 길의 목표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실패하지는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단계가 있다. 다음이라는 말은 이제 덜 무섭게 들렸다. 두만강을 건넜던 밤과 비교하면 이 모든 것은 다른 종류의 시험이었다. 덜 피가 나고 더 오래 걸리는 시험.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단순했다. 선택지는 여전히 하나뿐이었다. 앞으로 다음 단계는 더 조용했고 더 느렸다. 빠르게 도망치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섞여 살아야 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흔적을 지워야 한다. 흔적이란 발자국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말투, 고개를 숙이는 각도, 놀랄 때의 숨소리. 쓰레기 더미에서 자란 몸은 위협을 먼저 느끼고 먼저 움츠러들었다. 그 반응을 고쳐야 했다.
너무 예민하면 의심을 부르고 둔하면 위험을 부른다. 그 중간을 배우는 일이 시작되었다. 나는 작은 일부터 연습했다. 줄을 서는 법, 기다리는 법, 불필요한 친절을 거절하는 법. 거절에도 온도가 있다는 걸 배웠다. 너무 차가우면 공격적이고 너무 뜨거우면 약점이 된다. 그는 평범함은 기술이라고 했다. 평범해 보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 말은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리에서, 가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며 알게 되었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비싼 능력이라는 것을, 일을 배웠다. 손에 익은 일, 묻지 않는 일. 나는 묵묵히 했다. 손이 트고 어깨가 아파도 불평하지 않았다. 불평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흔적이 된다. 대신 나는 시간을 기록했다. 언제 사람이 적은지, 누가 언제 말을 아끼는지. 그 기록은 머릿속에만 남겼다. 종이는 위험했고 말은 더 위험했다. 쓰레기 더미에서 배운 교훈은 여전히 유효했다. 살아남는 정보는 드러나지 않을수록 오래 간다. 어느 날 작은 실수가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짧은 찰나였지만 충분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배운 대로 표정을 풀었다. 웃지도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쌓이면 언젠가 문을 두드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두드림은 예고 없이 온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규칙을 추가했다. 과거를 말하지 마라. 질문을 바꿔라. 질문을 받으면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돌려주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기술을 연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좋아했고 그 틈에서 나는 사라질 수 있었다. 사라진다는 것은 잊힌다는 뜻이 아니라 표적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었다. 밤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불빛은 여전히 낯설었다. 두만강의 어둠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이 그 안에 있었다. 여기서는 총성이 아니라 서류가 사람을 가른다. 이름과 번호, 기록과 증명. 나는 아직 그 세계의 문턱에 서 있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실수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했다. 급하면 실패한다. 이 길은 특히 그랬다. 어느 저녁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곧 선택의 날이 온다. 선택이라는 말은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다. 예전의 선택은 늘 생존과 즉사 사이였다. 이번 선택은 달랐다. 속도를 택할지, 안전을 택할지, 더 빨리 나아갈수록 위험은 커지고 더 늦출수록 흔적은 줄어든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졌다.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손이었다. 그 손은 이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미루는 동안에도 위험은 자라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가는 쪽을 택했다. 빠른 길은 늘 누군가의 눈앞을 스친다. 천천히 가는 길은 배경이 된다. 배경은 기억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배경이 되기로 했다. 다음 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다. 칭찬은 드물었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나는 알았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끝이란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돌아갈 수 없는 선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 선을 넘으면 이름 없는 소녀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쓰레기 더미의 아이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것. 선택의 날은 조용히 찾아왔다. 큰 사건도 극적인 신호도 없었다. 다만 일정이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으며 말의 양이 더 줄어들었다. 조용해질수록 위험은 가까웠다.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관리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 그리고 스스로를 지우는 일. 나는 그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는 걸 이미 배워버렸다. 서류가 시작되었다. 이름이 아닌 번호, 얼굴이 아닌 사진.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에는 균형이 필요했다. 너무 정확하면 의심을 부르고 너무 모르면 허술해 보인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대답했다. 날짜는 계절로, 장소는 방향으로. 확정 대신 범위를 제시했다. 모호함은 거짓보다 오래 간다. 거짓은 기억을 요구하지만
모호함은 흐려진 채로 남는다. 대기 시간은 길었다. 기다림은 또 다른 시험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을 무너뜨린다. 나는 스스로를 단속했다. 창가에 오래 서지 않기,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기, 같은 시간에 움직이지 않기. 패턴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추적을 부른다. 쓰레기 더미에서 배운 불규칙의 생존법은 여기서도 유효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짧은 꿈을 꾸었다. 두만강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다. 물이 솟구치고 발밑이 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물을 움켜쥐려 했다. 깨어났을 때 손은 젖어 있지 않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꿈은 현실이 아니었고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이름을 붙이면 붙잡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점검이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돌아가고 싶은가? 질문은 형식적이었지만 대답은 중요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허락인지 확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출발 전날 나는 새 옷을 다시 받았다. 이전보다 더 평범했다. 평범함이 강화될수록 나는 더 안전해졌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얼굴은 낯설었고 표정은 중립이었다. 그 중립이 마음에 들었다. 감정은 깊이 숨겨두고 표면은 매끄럽게 유지하는 법. 그것이 이 길의 마지막 기술이었다. 이동은 짧고 조심스러웠다. 이전처럼 숨가쁘지 않았지만 집중은 더 요구되었다.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주변의 소리를 세었다. 발걸음, 문 여닫는 소리, 멀리서 울리는 경적. 소리는 지도였다. 지도를 읽는 법을 익힌 덕분에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마침내 도착했다는 말은 없었다. 다만 여기까지다라는 짧은 문장이 전부였다. 그 문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서 있었다. 문 앞에서.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나는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식으로 앞으로도 살아남겠다고. 쓰레기 더미에서 배운 것과 이 길에서 배운 것을 함께 품고 나아가겠다고. 문을 여는 일은 간단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에는 강과 어둠과 숫자가 있었다. 앞에는 아직 이름 없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을 택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문을 닫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내 인생을 둘로 나눴다. 문 밖에는 이름 없는 밤들이 있었고 문 안에는 규칙과 시간표가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잠금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잠시 흔들렸다. 안전하다는 감각이 밀려오자 긴장이 풀리려 했다. 나는 곧바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했다. 며칠 동안 나는 관찰되었다. 질문은 반복되었고 표현만 조금씩 달랐다. 같은 답을 다른 말로, 다른 답을 같은 말로 요구했다. 기억은 시험대에 올랐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범위를 유지했다. 확정하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감정을 덧붙이지 않았다. 진실은 줄이고 일관성은 늘렸다. 일관성은 신뢰를 만든다. 그 신뢰는 문서를 통과시켰고 문서는 나를 다음 단계로 보냈다. 마침내 마지막 확인이 끝났다. 서명은 없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 고개짓 하나로 나는 새로운 위치에 놓였다. 자유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자유는 오해를 낳는다. 대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하겠다. 숨을 쉬는 방식, 걷는 방향, 내일을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처음으로 혼자 거리를 걸었다. 목적지는 있었지만 급하지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서는 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 아주 평범한 행동들이 내게는 큰 사건이었다. 나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다. 배운 대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짧게 피했다가 다시 맞췄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 사이에서 나는 배경이 되었다. 밤이 되었을 때 나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불빛은 여전히 많았다. 그러나 예전처럼 위협으로만 보이지는 않았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관리 가능해졌을 뿐이다. 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자란 아이는
위험을 피하는 법을 배웠고, 이 길에서 살아남은 나는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두 기술은 다르지만 서로를 보완했다. 나는 내 이름을 생각했다. 과거의 이름은 이미 버렸다. 새로운 이름은 아직 완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 괜찮았다. 이름은 시간이 만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않기로 했는지였다. 얼어붙은 두만강, 그 위에서 떨리던 발,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질 필요도 없다.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방심을 막는 경보였다. 가끔 질문을 받는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힘든 것은 하나가 아니었고 순서를 매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멈추면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면 사라진다고. 그래서 나는 계속 움직였다. 느리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 나는 쓰레기 더미의 소년이 아니다. 그렇다고 영웅도 아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 배경으로 남는 법을 알게 된 사람, 기록의 최소한으로 남는 사람. 그것이 내가 택한 생존의 형태다. 얼어붙은 강을 건넌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은 지금. 나는 그 이유를 지키며 산다. 이 이야기는 끝났다. 그러나 내 삶은 계속된다. 끝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내가 배운 마지막 교훈이기 때문이다.